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진짜 흥미롭습니다. 현실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천재 물리학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과학사에서 가장 모호하고 파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베를라 하이젠베르크만큼 이 완벽한 지성과 뭔가 불완전한 도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 인물도 찾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깊은 역사적 그리고 도덕적인 퍼즐 속으로 한번 제대로 빠져볼까요? 과연 그는 인류를 파멸해서 구한 조용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끔찍한 정권에 기꺼이 봉사한 하수인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선택들을 평가해 볼 건데요. 재밌게도 그가 직접 만들어낸 그 유명한 개념이죠. 불확정성 원리를 그의 인생 자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탄생,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역사가 교차하는 이 복잡한 지점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자세계로의 출발부터 행렬역학, 불확정성 원리를 거쳐 나치치하의 과학, 원자폭탄의 수수께끼, 그리고 그가 남긴 불완전한 그림까지 빠르게 짚어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양자세계로의 출발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하이젠베르크의 여정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 당시 수학에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19살 청년의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유명한 수학자 페르디난트 폰 린데만은 면접에서 이 청년이 너무 자기주관이 뚜렷하다며 입학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뼈아픈 학문적 거절이 그를 뮌헨의 이론 물리학자 아르놀트 솜머펠트에게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리학의 황금기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게 된 거죠. 불과 2년 뒤, 이 당돌한 청년은 괴팅겐에서 그 전설적인 닐스 보어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과학계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각인시킵니다. 두 번째 파트, 행렬역학의 발명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꽃가루 알레르기가 현대 과학의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죠. 1925년 하이젠베르크는 알레르기 발작을 피해서 북해에 있는 아주 황량한 바위섬 헬골란트로 도망치듯 피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자의 궤도 같은 시각적인 원자 모델을 싹 다 버립니다. 오직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즉 빛의 주파수와 강도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는 직관의 의존에 계산을 밀어붙였고, 놀랍게도 본인조차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던 수학의 한 분야, 행렬역학을 사실상 새롭게 발명해냅니다. 진짜 천재적이죠. 이 시기 과학계를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라이벌전이 벌어집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아주 시각적이고 물결처럼 연속적이라서 다들 이거 우아하다 하면서 환호했거든요. 반면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어땠을까요? 극도로 추상적이고 차갑고 툭툭 끊어지는 양자 도약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론을 진짜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하지만 재밌게도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이 두 수학이 결국은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기이하고 추상적인 수학은 머지않아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뒤흔들 혁명적인 개념을 낳게 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불확정성 원리.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현미경이나 측정 기계가 구식이라서 못 재는 게 아닙니다. 우주와 자연 그 자체에 처음부터 아예 내재되어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위치를 정확하게 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운동량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필연적으로 모호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폭탄 같은 철학적 선언은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엄청난 충격과 고뇌에 빠뜨립니다. 자연은 반드시 결정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이게 당시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 확률과 불확실성 투성이인 양자세계 이면에 분명히 모든 걸 깔끔하게 설명해줄 숨겨진 변수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멘트가 탄생하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이 뼈있는 일침에 코펜하겐 해석의 수장이었던 닐스 보어가 아주 날카롭게 맞받아칩니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시오. 결국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자연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코펜하겐 해석이 과학계의 정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하켄크로이츠 치하의 과학입니다.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과학의 정점에 섰을 때 불행히도 그의 조국은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극명하고도 좀 섬뜩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1933년 그가 노벨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아는 바로 그 해에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제3제국은 과학적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죠. 오직 이념적 충성뿐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1937년에 나치 친위대 신문으로부터 백색 유대인이라며 맹공격을 받습니다. 이어서 1938년에 그 끔찍했던 수장의 밤 폭동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1939년 그는 결국 나치의 핵무기 프로젝트인 우라늄 클럽에 합류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생존과 양심을 위해 수많은 엘리트 과학자들이 독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에 남는다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란이 드는 선택을 하죠. 그 당시 그의 속마음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정말 흉측하지만 일은 아름답다. 밖에서 세상이 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는 독일 과학의 명맥을 잇겠다는 핑계 혹은 명분 아래 자신의 아름다운 연구 세계로 그저 도피해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원자폭탄의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오가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챕터입니다. 194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코펜하겐 만남.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이 만남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기억을 내놓습니다. 보어는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암시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끌어들이려 했다고 충격 속에 회고했어요. 반면에 하이젠베르크는 아니다, 나는 보어에게 몰래 경고를 한 거고 전 세계적인 핵 개발 속도를 늦추려고 했던 거다 라고 주장했죠. 마치 관측하기 전에 상태를 알 수 없는 양자 입자처럼 수십 년 우정을 박살낸 이 만남의 진짜 진실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측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논쟁은 일단 뒤로 하고 이 두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비교해보죠.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오펜하이머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쳐서 국가의 막대한 돈과 자원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가 이끌던 독일의 우라늄 클럽은 어땠냐고요?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서 자기들끼리 경쟁했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보면 독일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구조적 그리고 산업적인 격차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65km. 이 짧고 단순한 숫자는 실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우라늄 임계 질량입니다. 1945년 전쟁 막바지에 영국의 팜홀이라는 저택에 구금되어 있던 하이젠베르크가 라디오에서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보부가 이들을 몰래 녹음한 비밀 도청 기록을 보면 이 역사에 숨겨진 이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기록을 보면 하이젠베르크는 폭탄 하나 만드는데 우라늄이 수톤이나 필요할 거라고 완전히 잘못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제야 깨닫고는 찐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며칠 내내 칠판에 매달려서 연합군이 어떻게 폭탄을 만들었는지 그 물리학을 미친 듯이 역공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기록은 그가 나치를 위해 폭탄을 안 만든 게 고의적인 사보타주, 즉 도덕적 선택이었다기보다 그냥 순수한 수학적 계산 착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이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된 그의 전후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오라는 달콤한 제안들을 싹 다 거절하고 폐허가 된 독일에 남습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막스 플랑크 협회를 이끌면서 박살난 독일의 과학 네트워크를 차근차근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또 1957년에는 독일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괴팅겐 선언에 공동서명하기도 합니다. 전쟁 전과는 다르게 과학자로서 연구실에만 틀어박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 1969년에 출간된 그의 유명한 자전적 회고록, 부분과 전체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는 평생을 바쳤던 물리학의 방정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우주의 본질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겸허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 동서양의 사상으로 시선을 넓혀 관측 가능한 쪼개진 부분들을 넘어 궁극적인 전체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생각할 거리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원자의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는 걸 애초부터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복잡한 시대를 뚫고 살아간 한 인간의 진심과 도덕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역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보이지 않는 양자세계를 지배하고 있듯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인물의 역사적 유산 역시 영원히 그러나 놀랍도록 매혹적으로 흐릿한 상태로 우리 곁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